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리플을 포함해서 코인들의 전반적인 매도 시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근데 어떤 놀라운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가는 시점인데요. 1월 17일 오전에도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거대한 뉴스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AI와 코인, 차르, 데이비 sak스라고 있었죠. 이분에게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의견이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 팔지 마라. 그리고 영구 보유를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견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비트코인을 새로 매수해서 전략적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명령 관련 의견에 이제 다수의 이 소식통에 따르면 비트코인 전략 비축도 포함되어 있다. 야, 이게 정말 실현이 되나? 그래도 확률이 50% 이하로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점점 약간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폴리마켓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트럼프가 첫 100일 안에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 40% 넘다가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34% 확률,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확률, 가위바위보 이길 정도의 확률까지는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10%뭐 20%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3, 40%면 꽤나 지금 높은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트럼프가 미국 기반 코인 준비금으로 솔라나와 XRP 같은 코인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뉴스인데요. 사실은 조금 와전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관련 자문을 구할 때 솔라나나 XRP CEO에게 자문을 이제 구했던 거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친구들까지 준비금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약간 와전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로 되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 비록 둘 다 투자는 하고 있지만요. 자, 그리고 1월 17일 2시 반 오후에도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도 큰 CNBC 뉴스에 레리 핑크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수 있다. 사실 지금 시총 차이가 10배 정도 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뛰어넘을 수 있다. 야, 이 정말 기대감이 만발에 있는 시점이다. 요거 하나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25년의 최대 관건이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가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향인가를 먼저 알고 이 관점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내가 어울리지 않는 관점을 따라하면 정말 힘든 투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도 봤던 책인데 부의 인문학이라고 우성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면 투자 스타일도 내게 맞는 게 따로 있답니다. 예를 들면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한테 워런 버핏처럼 투자를 하라고 하면요.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가치 투자, 막 장기 투자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하는 꼴이죠. 그러면서 이 우석이라는 분은 사실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번 분이잖아요. 자, 근데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더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졌다. 약간 저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나는 주가 등락의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단기 매매 욕구를 가진 트레이더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따로 계좌를 따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하는 종목을 따로 관리해서 둘을 병행하니까 내 스타일에 맞아서 수익률도 좋아지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성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두려움은 잘 극복하지만 바이더 딥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보다 탐욕이 많다.
그래서 폭락장에 나는 용기는 있는데 탐욕 때문에 현금이 없더라. 다 주식이랑 부동산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쓴 전략은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항상 빼놓는다. 저도 계속 강조를 했었죠. 현금을 한 10% 정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사실 이 10%가요. 엄청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임에도 좀 욕심을 내려놓고 해야 바이더 딥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트레이더 성향이 강하다. 나 이거 잘할 수 있다 하면요. 차트를 보시고 RSI 보시고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낮긴 합니다.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또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로 장기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 가치평가 혹은 저평가되는 걸 사는 건데 사실 코인에서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처럼 이제 완전 합법화된 자산이 아니니까 뭐 지표라든지 뭐 PER이라든지 뭐 파악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색안경을 통해서 저평가를 찾아내는 것, 이 색안경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통해서 이거 거르고 이걸로 투과하고 거쳐서 결국 남아있는 이제 저평가를 찾아낸다. 이 색안경 중에 하나가 금리, 뭐 계속 강조를 했었죠. 채권 금리, 뭐 유동성이다, 뭐 PMI 지수다, PER이다, 뭐 언락이 어떻고, 뭐 시가총액, CEO 마인드, 뭐 최근의 트렌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저평가, 고평가를 구분을 해서 오래 버티는 이런 투자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다. 그럼 이분처럼 저도 여기에 사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투자자, 장투 계좌를 만듭니다. 저 여기에 있는 돈이 사실 90%가 넘어가요. 스테이킹에 맡겨놓든 아니면 잘 안 쓰는 거래소에 넣어뒀든 아니면 뭐 와이프 계좌에 넣었든 어떻게든 가지 손을 안 대는 계좌 이걸로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호재 터질 때까지. 이게 사실 저는 90%가 넘어요.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여기입니다. 중단타 계좌. 이분도 이렇게 병행을 한다고 이게 많아야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은 치킨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또는 뭐 효도도 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판단을 꼭 여기에서 이제 좀 해당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뒤에 의견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틀린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각자의 방법을 존중을 해주고 정답은 없으니까요. 대신에 나를 알고 가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인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 예시는 제가 리플로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 첫 번째 트레이더들은 주로 엘리어 파동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1, 2, 3, 4, 5 이걸 임펄스 그리고 A, B, C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승세도 결국은 덜컹덜컹 조정을 가지면서 간다. 그리고 하락도 뭐 데드캣 바운스든 뭐든 한번 튀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하면 하락 때도 이런 파동을 그릴 수 있고요. 상승 때도 그릴 수 있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 대다수의 이제 뭐 탑 트레이더가 됐든 여러 좀 상위권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기 3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이 있다는 말은요. 5에 더 엄청난 이제 상승을 앞두고 있기 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CNBC의 톰리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릴 때 비트코인 올해 뭐 많게는 20에서 25만 달러 갈 수 있지만 7만 달러에서 더 나가면 5만 달러 갈 수 있다. 이게 뭐 그러면서 피보나치를 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톰리처럼 뭐 장기 투자자고 가치 투자자라 하더라도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요만큼 빠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톰리의 의견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플의 주봉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차트에 선을 그은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봉이고요. 여기 17년 정점이었죠. 자, 삼각 패턴
웨지를 깨고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 뭐 좋다고 보통은 트레이더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왔고 뭐 요때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뚫고 나와서 다시 오랜 조정을 웨지 패턴을 이제 쐐기 패턴을 완성을 했다가 뚫고 올라왔다. 이런 걸 이제 트레이더들은 흥분을 하면서 좋은 패턴이라고 보는데 자, 주봉으로 보니까 좀 그래도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1, 2, 3, 4, 5를 했잖아요. 1, 2, 3, 4, 5잖아요. 그러면 1 이제 상승했었고 2 떨어졌고 3 지금 이 3에 어느 정도 근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4번의 조정을 거쳐서 더 5번 어마어마한 상승을 위한 이제 도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부터 얘기하면 이 기간이라든지 얼마까지 가는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1, 2, 3, 4, 5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누구는 이걸 보고 3이라고 하고 누구는 5파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참 어렵긴 하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이 3이 뭐 한 1분기쯤 끝난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 4가 뭐 길게는 한 여름 정도까지 가면서 힘들게 갔다가 이제 뭐 4분기쯤에 5 정도 간다. 이게 이제 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뭐 아주 무시할 만한 그 파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있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면 결국은 상승과 조정은 한 세트다.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이 상승이라고 쭉 가는 게 아닙니다. 털고 털고 가고 조정도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데드캣 바운스나 2번 정도 있다가 간다. 이게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리플을 얘기했었고요. 다른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엘리엇 파동, 뭐 트레이더들 관점을 한마디로 그냥 근거를 얘기하자면 거대한 상승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갔는가 아니면 안 치렀는가 조정을 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한번 주봉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1, 2, 3, 4, 5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건 21년도죠. 상승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가? 이 동그라미가 대가입니다. 조정인 거죠. 상승에 대한 대가, 조정. 그리고 이 전체 큰 상승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가? 이 상승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가? 이런 걸 이제, 이 뭐 임펄스 파동이나 이런 데 녹아 있다고 보는 게 트레이더들의 관점이고요. 자, 떨어질 때도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이런 이제 중간중간 덜컹거림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최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도 하반기에 블랙락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시키겠다 할 수 있다는 막 긍정적인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때도 굉장한 포모가 많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꽤나 많이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정, 즉 대가를 치렀는가? 요게 이제 그 대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진짜로 24년 1월 달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비트코인 1억 원 찍었을 때 아마 요때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어마어마한 상승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이 2번이나 일어났잖아요. 이 엄청난 상승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가? 게다가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채굴자들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나름 대가가 길었었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한 6개월 정도 항상 반감기 이후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죠. 자, 다시 한번 최근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야,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11월 달, 12월 달에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합당한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트레이더들 관점에서 보면 좀 덜 치렀다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이나 큰 상승이 나왔는데 요 정도 비트코인이 물론 알트코인은 막 떨어진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보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지직거리고 조정받다가 결국은 올라가겠다. 이게 트레이더들의 관점이다.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는 트레이더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점은요. 이 파동에 대한 기간, 이게 너무 불명확합니다. 이게 1파동인지 3파동인지 5파동인지 그리고 큰 파동이 있다 그러고 작은 파동이 또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기간도 사실
사람이 선을 긋는 데에 따라 달라지고 또 가격도 예상하기가 어렵다. 물론 피보나치 뭐 이런 수열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있겠죠. 코인 매도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자, 뭐 가치 투자자들에 대한 관점이 있을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아직 뭐 합법적인 주식처럼 이런 자산이 아니니까 뭐 대차 대조표가 있다거나 뭐 PER이 있다던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일단 매크로 글로벌적인 것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다. 채권 금리가 뭐 떨어져야 된다. PMI 지수가 결국 올라가야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뭐 이런 정말 사실 재미없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저희 채널에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래도 뭐 기술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호재들을 고려해서 이 호재들이 터질 때 팔겠다. 뭐 없을 때 사겠다. 이게 지금 중장기 투자자들의 마인드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평가됐을 때 사서 고평가됐을 때 파는 건데 지금은 이제 리플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이 고평가의 매도 근거, 평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리플이 결국은 올해 제가 노랗게 친 게 이제 올해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인데요. 리플도 결국은 IPO 하겠구나. 주식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될 가능성 또는 ETF가 승인될 가능성. 지금 리플 솔라나가 가장 뭐 높은 확률로 있죠. 물론 라이트코인도 된다고는 뭐 이 블룸버그 이 세이파트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ISO 2002 인증 쪽에 이제 투자가 그 승인이 되고 활용이 될 가능성,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 또는 은행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나중에 이걸 뭐 CBDC에 쓴다든지 또는 은행들이 보유한 걸 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호재가 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호재가 뭐 현실이 됐을 때 또는 그 직전에 팔겠다. 이게 지금 고평가에 대한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ETF가 정말 날짜를 뭐 결혼식 날짜 받듯이 나왔다든지 이때 안에 승인이 된다든지 또는 IPO 얘기가 무럭무럭 나오고 있을 때 팔면은 아까 뭐 워런 버핏처럼 그래도 고평가 됐을 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이론상은 다 좋아요. 이런 큰 정말 힘들 때 사가지고 이런 큰 호재가 나왔을 때 팔면 아까 뭐 트럼프가 비축 자산 뭐 할 수도 있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큰 단점은요. 큰 상승이나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쓸려가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 성향이 너무 강한데 나는 막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데 이 장기 투자 사실 저희 방송도 힘들 수도 있어요. 트레이더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 이렇게 오래 워런 버핏처럼 기다리라고 이 자체가 나에게 안 맞는 옷을 가지고 지금 뭐 운동선수랑 싸워서 이기겠다고 지금 우리 코인 시장 안에는요,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런 분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처럼 개미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아마추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노선을 정하셔야겠죠. 하이브리드처럼 가든지 아니면 트레이더로 가든지 장기 투자로 확실히 가든지 이런 호재가 나올 때 판다. 관점을 명확하게 잡고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 워런 버핏처럼 하기 힘들다. 그래서 빨래 널기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실제로 리플에 이렇게 빨래 널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얼마까지 한번 올라가 봐라. 계속 걸려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 팔리는 거죠. 뭐 워런 버핏도 힘들고 트레이더도 힘들고 할 때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뭐 엄청 고점에 못 팔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코인 위주로만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뭐 폴리곤, 뭐 폴카닷, 뭐 폴시들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현재 약간 힘든 뭐 이뮤터블 X도 있겠죠. 굉장히 힘든데 내 거는 도대체 언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미제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긴 하죠. 그러나 결국 하반기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댔지만 다시 한번 유동성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게 16년, 17년, 18년 트럼프의 일기 집권 때의 하얀색이 그때 당시에 M2 유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현재 기준 이 유동성이고요. 이게 라울팔의 리얼비전.com 가시면 뭐 가입하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하얀색처럼 지금 초록색 현재 유동성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분기에 유동성은 감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니 델런의 카드 돌려막기 신공으로 1분기를 버틸 수 있다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뭐 재미가 없겠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더라도 뭐 한두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17년처럼 유동성이 올라간다. 그에 대한 근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자, 25년 전까지만 하면요. 결국은 유동성의 공급자들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연준과 재무부였습니다. 연준도 뭐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특히 재무부가 정말 단기채 많이 찍어내고 뭐 영레포 끌어오고 TGA 잔고를 뭐 쓰고 이런 마법 같은 사실 제니 델런 다들 나쁘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해서 주식을 올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만큼 정말 이 두 플레이어들이 빛이 났다면 25년도 이후부터는요, 플레이어가 바뀝니다. 연준, 글쎄요, 금리 인하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금리 인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 상으로요. 그러면 결국 재무부, 이제 스캇 베선트가 와서 국채의 마법을 부리면서 뭐 이 단기 국채 엄청 찍어내고 이걸 이제 스캇 베선트가 한다면 다른 플레이어, 결국 은행들이요,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불어난다는 거죠. 은행들, 트럼프가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뭐 지급준비금을 좀 낮출 수 있게 해라. 그러면 결국 그 세이브된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은행은 둘 중 하나입니다. 대출을 더 해주든지 국채를 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대출의 대출이 나오고 대출의 대출이 나오는 유동성을 결국 은행을 통해서 25년도에는 많이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M2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 이게 꽤 한 5개월 전, 그러니까 사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 8월에서 9월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식 팔고 코인 알아, 돈 빌려줄게. 이런 세상이 오면 이제 코인 버블의 정점이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무부 장관이 된 뭐 켄터 피츠제럴드 CEO죠. 하워드 루트닉이 지금 이 사업을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소개를 할 때만 해도 뭐 조회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편 없었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분도 사업을 비트코인 대출 사업을 하지만 코인베이스도 미국 이용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대출 기능을 제공. 비트코인 맡기세요. 우리가 USDC를 드릴게요.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하면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맡기면 원화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은행만 대출을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라든지 테더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유동성의 유동성,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CDO 사태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파생의 대출을 하는 시동이 드디어 걸리고 있구나. 이 굉장히 호재인 겁니다. 물론 이제 버블이 발생을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더리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뉴스도 소개를 해드리면, 자, 다 최근 뉴스예요. 스위스에서도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지원하겠다. 지금 국영은행이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조차 지금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스위스와 영국 재무부도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스테이킹을 집합 투자 방식에서 제외하겠다. 이게 이제 펀드를 지칭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펀드로 안 보겠다, 증권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펀드나 증권으로 보면 이게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자, 지금 물 들어오고 있는데 펀드로 해가지고 규제를 하면 이 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즉,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스테이킹에 대해서 은행들이 내가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말고 은행들이 장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막 맡기겠죠. 예금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자를 줍니다. 그럼 은행들은 어떤 행동을 한가요? 결국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예금 받았죠. 예치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이 늘어난다.
이거를 통해서 은행들은 엄청난 대출을 다시 해내면서 뭐 리스테이킹,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온체인 대출 기능, 비트코인으로 대출해주고, 이더리움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고, 이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소들, 뭐 국영은행들 다 달라붙어서 결국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시라. 결국 하반기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 맞는, 날 먼저 파악을 해야만 투자가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할만해지고 좀 편해집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도 오고요. 수익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실력이 없는데 트레이딩만 한다거나 계속 아니면 장기 보유 능력이 없는데 워런 버핏이 된다면 이거는 그 투자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내 성향과 내 전략을 짜시는데 안내를 드릴 뿐이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또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출구 전략에 참고를 하실 만한 투자 고수의 계획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시고 내 전략을, 내 성향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